(2013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26번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정의 이사가 주의 문왕과 무왕이 동성애 자제를 많이 봉했으나 그 뒤 소원해져서 서로 원수처럼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제후도 서로 공격하여 죽이는데 주천자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략라고 의논해서 말하였다. 시황은 천하가 다 같이 쉬지 않고 싸우는 것은 후와 왕이 있기 때문이다. 종묘에 기대어 천하가 처음으로 안정되었는데 또 다시 국을 세우는 것은 전란을 야기하는 것이니 안녕을 구한들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정의의 의논이 옳다라고 하고는 천하를 36군으로 나누고 군의 수, 위, 감을 두었다. 나 한이 건국된 초기여서 해내가 새로 안정되고 동성이 매우 적었다. 진이 고립되어 망한 사실을 교훈 삼아 강토를 나누어 2등급의 자귀를 세웠다. 공신으로 후가 된 자는 100여읍이 있었고 왕의 자제를 존중하여 크게 구국을 열었다. 보기 가는 전국적으로 9년제를 시행한 사실을 가리킨다. 가는 5초7국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디귿 나는 파랑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리을 나에 언급된 제후국들은 한 무제의 추운 영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지문에 있는 가는 진 시황제 시기 9년제 실시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박사 순우곤이 주나라처럼 진 시황제 아들들을 제후로 봉할 것을 요청하자 이사가 이에 반대했습니다. 시황제는 이사의 말을 듣고 9년제를 구 육국 지역에 확대 실시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나는 한 고조의 제후 분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를 군국제라고 표기를 하는데 중국과 대만에서는 이를 쌍괴제라고 합니다. 쌍괴제라고 하는 단어는 쌍은 둘쌍자, 괴는 제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어서 두 개의 제도, 즉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임명하는 9년 지배체제와 제후왕을 임명하는 분봉,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했다 해서 쌍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 기억은 전국적으로 9년제를 시행한 사실을 가리킨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니은에서는 가는 5초7국의 난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가에 해당하는 거는 진나라 시대 때이고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한 경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완전히 어울리지 않죠. 디귿 파랑의 난은 역시 시대가 훨씬 더 뒤인 서진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리을에 보는 추운영 때문에 제국들의 세력이 약해졌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리을에서 5초7국의 난은 경제의 측근이었던 어사대부 조조가 제후왕들의 영토를 삭감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를 입었던 7개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켰던 걸 5초7국의 난이라고 하죠. 파랑의 난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황제 지배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황제가 권력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권력을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과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서진무제는 이 원칙을 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권력을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일단 왕에 봉해진 사람들에게 관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진무제는 중앙과 지방에 고관 자리를 주게 되죠. 그리고 특히 지방관에 임명하게 됩니다. 이 당시 지방관은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에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군대를 지휘할 권리를 주게 되죠. 그 다음에 각 왕국은 규모에 따라서 대국, 차국, 소국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왕국에서도 제후왕들이 사사로이 사병을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사병을 거느릴 수 있고 각종 관직에 취임해서 중앙의 장군이라든지 지방의
자사 같은 지방관에 임명이 돼서 군대를 지휘하게 되는데 이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가진 무력을 배경으로 해서 정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랑의 난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리을에서 추운영을 살펴보게 되면은 추운영의 내용은 제후왕의 아들들을 열후로 봉하는 조치입니다. 이 열후로 봉하게 되는 시급을 후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국을 그 주변에 있는 군에 현으로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관리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제후왕들은 자기가 낳은 아들 수만큼이나 영토를 떼줘야 되고 그 후국들이 주변의 군현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왕국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도표가 한대 초 전환 초기이긴 한데 봉건제, 군국제, 군현제 이 세 가지를 나누어 놨습니다. 봉건제는 중앙의 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왕이 존재하고 그 주변 지역을 제후로 임명합니다. 이 제후는 자기 아들들한테 영토를 물려줄 수 있고 사실상의 독립국입니다. 이게 서주시대 때부터 춘추전국시대 때까지 특히 전국시대에는 뭐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 계속 이제 유지가 됐던 제도이죠. 군국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군현제를 먼저 설명해 보죠. 군현제는 전국에 있는 지방에 행정구역을 설치합니다. 이 시대는 군과 현이죠. 군과 현을 설치한 다음에 군과 현의 지방관을 황제가 직접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을 무기로 해서 중앙에 있는 황제가 지방에까지 자신의 명령을 관철시키는 제도를 군현제라고 합니다. 춘추시대 말기부터 군현제가 일부 국가들에서 실시되다가 전국시대가 되면은 진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군현제가 실시되고 이 진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진시황제가 죽고 진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혼란을 수습했던 한고조 유방은 진나라가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무리하게 옛날에 육국에 있는 지역에 군현제를 실시했던 게 군현제 지배를 싫어하는 육국민들이 저항하게 됐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 육국 지역에 있었던 기존의 제후왕들의 기득권을 인정을 하고 전국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진나라의 영토, 즉 당시 한나라의 서쪽 지역은 황제가 지방관을 임명해서 다스리는 지역, 군현지배체제의 지역으로 놔두게 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제후국들의 자치를 인정하는 이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군국제라고 하는 제도는 이 군현제와 봉건제를 두 개를 합쳐놓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황제 주변의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제국의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 지역은 황제가 직접 지방관을 임명해서 통치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제후왕들이 직접 사실상 독립된 그런 국가로서 황제의 지배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스스로 통치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군국제 혹은 쌍궤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도표가 군국제 쌍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앙정부의 군과 현이 있고 제후왕국도 중앙정부처럼 제후왕국의 규모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있는 군에는 내사 그리고 여러 군에는 군수와 현장을 이제 임명하는 이런 제도가 되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행정체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군현제 이거는 이제 주로 후한 시대에 좀 강하긴 한데 군현제는 좀 간단하게 됩니다. 한대 군현은 되게 이제 군급 행정조직과 현급 행정조직이 있는데 군급 행정조직에는 국이라고 하는 건 제후왕국이죠. 그 다음에 후한 시대 때는 속국이 군급 행정조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현급 행정기관에는 현, 후국, 도, 읍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후국은 열후로 보내진 사람들의 시급을 후국이라고 합니다. 도는 이민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도라고 하는데 이민족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빼면은 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수호지 진간과 장가사랑 간에 있는 규정을 보더라도 현도관이라고 해서 되게 현과 도를 동급의 지방 행정기구로 취급하는 용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이라고 하는 거는 탕목읍이라고 하는 건데 황제의 개인적인 비용을 담당하기 위한 지역이라든지 황후와 공주들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어지게 되는 현급 행정구역을 읍이라고 합니다. 4.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2021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 이사 등이 아래였다. 옛날 오제 시기에는 다스리던 땅이 사방 천리에 불과하였고 그 바깥의 제후나 이민족 가운데 오제에게 입조하는 이들도 있었고 입조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는데 천자께서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억, 지금 폐하께서는 군사를 일으키어 적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평정하여 니은, 해내에 군현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디귿, 법령을 하나로 통일하시니 이는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오제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사기, 땡땡땡 본기. 나,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기록된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을 추적하고 조사해야 한다. 그때 피의자를 고문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상책이고 고문으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하책이다. 피의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운몽, 소호지, 출토, 죽간. 다. 파종하고 적정 시기에 비가 내려 이삭이 패면 그 토지의 면적과 아직 파종하지 않은 토지의 면적을 각각 측정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강우량도 다소를 파악하여 즉시 보고해야 한다. 만일 한발, 폭풍우, 침수, 메뚜기떼 및 기타 해충 등의 재해로 곡식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재해를 입은 토지의 면적을 보고해야 한다. 운몽, 수호지, 출토, 죽간. 작성 방법. 밑줄 친 니은 조치의 목적을 서술할 것. 나는 밑줄 친 디귿의 일부이다. 제자백과 중 나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을 쓸 것. 다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밑줄 친 기억이 추진한 정책을 두 가지 서술할 것. 이 문제는 가나다 세계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겁니다. 나번과 다번에 나온 문장이 운몽 수호지 진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보기 쉽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번은 사기 땡땡땡 본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 진시황 본기입니다. 간단히 인용된 책 설명을 하면 사기는 전한 무제 시기의 사마천이 쓴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가는 이 가운데 진시황 본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나번과 다번은 운몽 수호지 진간입니다. 운몽 수호지 진간은 1975년 중국 후베이성 운몽 수호지에서 발굴한 무덤에서 출토된 진나라 시대의 죽간입니다. 죽간은 대나무에 쓴 문서를 뜻합니다. 중국에서 후한시대 환관이었던 채륜이 처음으로 종이를 발견하기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대나무, 나무, 비단 등에다 글씨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흔한 재료가 대나무였기 때문에 대나무에다가 글씨를 쓴 다음 이거를 새겼죠. 이런 형식의 문서를 죽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몽 수호지 진간은 후베이성 운몽 지역에서 출토된 진나라 시대의 문서들입니다. 문서는 크게 10종으로 나누게 되는데 편년기, 어서, 진율 18종, 효율, 진율잡초, 법률단문, 봉진식, 위리지도, 일서 등입니다. 편년기는 아마도 무덤의 주인이 활동했을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시대 진나라부터 진시황제가 통일한 이후에 전국 또는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날짜순으로 연대기순으로 쓴 글입니다. 어서는 당시 남군 태수 등이라는 사람이 남군의 관리들한테 한 말을 적은 글입니다. 진율 18종과 효율, 진율잡초, 법률단문들은 당시 진나라 시대의 법률입니다. 봉진식은 주로 재판의 원칙, 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 대질신문 등등을 다룬 규칙과 판례를 묶은 것입니다. 치욕, 시목, 봉수, 유국, 복, 도자고,
등등등 제목이 붙은 규정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선은 지금의 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달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아마 가에 나오는 내용은 개설서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내용인데 운몽수호지 진가는 주로 석사 박사 과정에서 배우고 일부는 이 운몽수호지 진간을 인용해서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에 해당하는 운몽수호지 주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문장에서 실마리를 얻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밑줄 친 니은 조치의 목적을 서술할 것. 니은 부분이 뭔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등이 아래였다. 옛날 오제 시기에는 다스리던 땅이 사방 천리에 불과하였고 그 바깥의 제후나 이민족 가운데 오제에게 입조하는 이들도 있었고 입조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는데 천자께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 지금 폐하께서는 군사를 일으키시어 적들을 물리치시고 천하를 평정하여 니은 해내의 군현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해내의 군현을 설치한 목적을 쓰라는 건데 진시황제가 전국시대 육국을 정복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죠. 그래서 중앙에서 각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현을 설치하고 황제가 직접 지방관을 임명해서 중앙정부의 명령을 각 지방에서 철저하게 행하게 하는, 중국에서는 군현지배체제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표현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밑줄 친 디귿의 일부이다. 제자백과 중 나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을 쓸 것. 디귿은 가번에 있는 단락 밑에서 셋째 줄에 보입니다. 법령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밑줄 친 법령의 일부이다. 제자백과 중에 나와 관계 깊은 것. 나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기록된 진술에 근거하여 사건을 추적하고 조사해야 한다. 그때 피의자를 고문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상책이고 고문으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 하책이다. 피의자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 있는 글은 운몽소호지 출토 주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운몽소호지 진간, 봉진식, 치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봉진식은 재판과 관련된 규칙과 실제 판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운몽소호지 출토 주간 가운데서 봉진식, 치옥임을 알면은 답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르더라도 여기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나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제자백과에 있는 사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약간 모호하게 합니다만 법률에 따른 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실마리가 되는 말은 나에는 보이지 않고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에서 나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마리가 되는 말이 집대성입니다. 제자백과 중에서 자기네 학파 또는 전체 학문을 집대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은 크게 3명입니다. 즉 공자는 유가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서주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서들을 정리하고 중국 각지에 있는 시가들을 정리해서 시경을 편찬했었죠. 그래서 공자는 유가를 집대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가는 크게 신부례를 대표로 하는 술치, 이극과 상황이 대표인 법치, 신도가 대표인 세치,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술, 법, 세, 즉 술치, 법치, 세치 이 세 가지를 집대성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비입니다. 그리고 공자와 한비가 각각 유가와 법가의 지식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면 여부리는 기존에 있는 학문을 총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여시춘추는 일종의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부리는 역사뿐만 아니라 유가, 법가, 도가 등등 여러 학파의 사상과 지식들을 정리해서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부리를 잡가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자백가의 사상 가운데에서 여러 분파의 사상 또는 지식 내용을 집대성한 인물은 한비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제 집대성한 인물이 공자, 한비, 여부리 세 사람인데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죠. 재판은 법률. 그래서 법률을 강조하는 학파는 법가입니다. 그래서 법가 사상가 중에서 법가를 집대성한 인물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정답은 한비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의 기본적인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 집대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실마리로 한다라고 하면은 한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의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미출친 기역이 추진한 정책을 두 가지 서술할 것. 가 부분에 있는 기역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기역, 지금 폐하께서는 군사를 일으키어 적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평정하여 해내 군현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하, 원어로는 금상이겠는데 이 사람이 적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평정했다, 통일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내 군현을 설치했다. 여러분들이 개설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풀이를 해보면은 통일을 한 다음에 전국에 군현을 실시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진시황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진시황제라는 실마리는 바로 가의 맨 앞에 나옵니다. 가의 이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사가 진시황제에 의해서 등용이 되고 진시황제 시기에 승상이 됐다라고 하는 배경 지식을 아는 학생이면은 여기에 나오는 지금 폐하가 바로 진시황제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제가 추진한 정책을 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다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죠. 파종하고 적정 시기에 비가 내려 이삭이 패면 그 토지의 면적과 아직 파종하지 않은 토지의 면적을 각각 측정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강수량도 다소를 파악하여 즉시 보고해야 한다. 만일 한발, 폭풍우, 침수, 메뚜기 떼 및 기타 해충 등의 재해로 곡식이 손상을 입을 경우에도 재해를 입은 토지의 면적을 보호해야 한다. 이 내용은 운몽 수호지 출토 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율 18종 중에서 전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는 토지의 면적 그리고 강우량, 자연재해 등등 피해 상황도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좀 막막하죠. 진시황제가 추진한 정책, 여기에서 어떤 내용일까? 진시황제가 어떤 정책을 추진했나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방에 군현을 설치했다. 그리고 도량형, 법률, 문자 등을 통일했다. 분서경유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장성을 수축했다. 그 밖에 장성뿐만 아니라 자기 무덤인 여산릉과 아방궁 등을 지었다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답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이 기존에 암기하고 있는 진시황제 정책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마리가 되는 내용이 뭘까? 답원에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지문에서 두 번째 줄 토지의 면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강우량도 다소 파악해야 된다. 토지의 면적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토지의 면적을 보고하려고 하면은 당시에 도량형으로 측정을 하겠죠. 이 당시에는 토지의 면적을 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토지의 면적과 강우량을 길이 혹은 부피로 계산을 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국시대의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6국마다 도량형이 달랐는데 서로 원래 사용하던 도량형으로 보고하게 되면은 보고를 수합한 사람이 정보를 오독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의 면적을 하나의 기준, 표준, 즉
진나라의 도량형으로 통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도량형을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지만 그 밑에 줄에도 강우량도 다소를 파악하여 즉시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토지의 면적을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으로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문서행정, 모든 행정적인 사항은 문서로 적어서 보고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문서로 보고해야 되면 글씨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진나라의 한자 서체와 다른 육국의 한자 서체가 달랐습니다. 즉 같은 글자라고 하더라도 상형 문자 같은 경우는 글자가 같을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글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시황제는 승상 이사에게 진나라의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한자를 통일하게 합니다. 이걸 이제 전서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 통일. 사실 이 문제는 배경 지식에 따라 좀 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에 해당하는 내용에서는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각 지방에서 경제 문제 등 주요한 사항들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문서를 전달하는 조직, 당시에는 우전제도, 역전제도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서 전달 조직인 역전, 그래서 상계와 역전 혹은 우전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대학원 수준에서 여러 가지 진간, 한간 등 출토 문서에 나오는 법령을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답이 될 수 없고, 개서서 수준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도량형 통일 그리고 문자 통일이 정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2021년 보대사 기출문제와 답을 간단하게 풀이해봤습니다. 군원을 설치한 목적을 쓰는 문제는 이와 비슷한 문제가 다음으로 이미 치황제의 출제가 된 통일 적이 정책을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순하게 치황제는 문제의 답만 알고 황제라는 지나가지 칭호를 만들게 마시고, 됩니다. 여기서 당시 시험 문제의 전국시대의 배경이 7개 나라 됐던 모두 치황제 왕이라고 통일 칭했습니다. 정책과 그래서 법과 6명이 사상에 대해서 왕을 간단하게 제거한 후 살펴보도록 중국을 통일했던 하겠습니다. 시황제는 먼저 왕이라고 하는 시황제 칭호가 통일 격이 정책입니다. 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왕 오제의 덕을 겸하는 존재다라고 해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였던 짐을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 짐은 황제만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황제 명령을 조 혹은 조서, 조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했던 6국의 지역을 군과 현으로 편제하고 전국에 36군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이 36군은 기록에 따라서 더 많아서 지금 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은 이때 설치했던 군이 5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만, 일단 사료 기록은 36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황제가 전국을 군현으로 편제하고 지방관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런 지배체제를 군현지배체제라고 합니다. 군현지배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황제가 지방관을 직접 임명해서 각 지방으로 파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때 지방관을 임명할 때 회피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회피제는 지방관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닌 타지 사람들을 임용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지역 사람들을 임명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통치를 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유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왕처럼 군림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회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시기에는 적용이 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지방관의 임기를 정하는 겁니다. 원래 위진남북조 시대 때 지방관의 임기는 6년이었다가 수당시대가 되면은 절반이 3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때도 임기제가 실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지방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군의 군수, 군승, 군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일반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치안과 군대는 군위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권력을 일반 행정과 군사, 지휘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권력을 더 세분화시키는데, 예를 들면 명청시대 포정사, 도지휘사사, 안찰사가 있어서 포정사는 일반 행정을, 도지휘사사는 군대 지휘를, 안찰사는 감찰 업무를 맡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학정이라고 해서 학교와 과거 제도를 담당하는 관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력을 세네 개로 나누게 되면 지방관의 권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군현제 체제는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시황제 시기에 임기제가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나머지 세 가지 즉 황제가 지방관을 직접 임명해서 파견한다. 두 번째 회피제도를 적용한다. 세 번째 권력을 두세 가지로 나눈다. 이런 것들은 시황제 시대 때 적용되었습니다. 이 군현제 문제와 관련해서 군현제와 봉건제와 관련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상 왕간 등이 말하기를 제후들이 이제 막 평정되었지만 연, 제, 초 나라의 땅이 너무 멀어서 왕을 두지 않으면 그들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황자들을 왕으로 세울 것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였다. 시황제가 군신들에게 이 의견을 상의하도록 하자 군신들이 모두 그것이 유리하다고 여겼으나 정의 이사가 다음과 같이 이 의를 제기하였다. 주의 무왕은 많은 자제들과 일족을 왕으로 봉했지만 후손들이 점차 소원해지고 멀어져서 서로 원수처럼 공격했고 심지어 제후들끼리 서로 정벌하였음에도 주나라의 천자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천하가 폐하의 신령에 의해서 통일되어 모두 군현으로 삼았으니 황자나 공신들에게 국가의 부세로서 후한상을 내린다고 하면 그들을 다스리기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천하에 다른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하를 안녕케 하는 계책이오니 제후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 멈추지 않아 천하가 모두 고통받고 있는데 이는 제후왕이 있기 때문이다. 선조의 신령에 의지하여 이제 천하를 평정하였는데 이제 또다시 제후국을 세운다는 것이 다시 전쟁을 조성하는 것이니 안녕과 평정을 구하는 것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정의의 의견이 옳도다. 그래서 천하를 36개 군으로 나누고 군마다 수, 위, 감을 두었다. 여기에서 원래 승상 왕관을 비롯한 신하들은 주나라 즉 서주 시대 때의 봉건제를 다시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가 반대하게 됩니다. 시황제는 이사의 의견에 따라서 봉건제 대신에 군현제를 택하게 됩니다. 36개 군에 파견되었던 수, 즉 군수, 위, 군위, 감, 군감이라고 하는데 군수는 일반 행정을, 군위는 군대 지휘를, 감은 감찰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있는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일컫는 말을 바꾸어 검수라고 하게 하고 전국에 큰 연회를 베풀었다. 천하의 병기를 수집하여 함양에 모아놓고 전국의 부호 12만호를 함양으로 이주하게 하였다. 조묘, 장대궁, 상림원이 모두 위수의 남쪽 언덕에 있었다. 이것들은 진나라가 제후들을 평정할 때마다 그 나라의 궁실을 모방하여 함양의 북쪽 산기슭에 지은 것인데 남쪽으로는 위수가 흐르고 옥문 동쪽에서 경수 위수에까지 이르며 궁전 사이에 구름다리와 주각이 서로 연 이어져 있으며 제후들에게서 뺏은 미인과 종고가 이곳을 메우고 있었다. 사기 진시황 본기. 여기에서 진시 황제가 했던 정책들이 모두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했던 가장 중요한 게 각종 규격을 통일하는 조치였죠. 그래서 도량형, 문자, 화폐, 수레폭 등을 통일하게 됩니다. 도량형과 문자, 화폐 이런 것들을 통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한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거고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징발하고 군역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문자를 통일하는 것은 당시 중국 사람들의 말이 달랐기 때문에 문자마저 다르게 되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는 문서행정이 있어서 문서로 의사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자 통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와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분서갱유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분서는 기원전 213년 박사 순우월이 봉건제도 회복을 주장하자 이를 반대하게 됩니다. 이사는 이를 반대하고 유생들이 정보법령을 비판하며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다른 주장만 내세운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정치성을 띈 서적을 몰수해서 소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30일 안에 책을 소각하지 않으면 벌로 성단, 이라하여 불에다 불로 지져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이걸 묵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숙성의 노역에 4년 동안 복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국의 역사책과 문학, 시서, 여러 사상가들의 책들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진나라의 역사책과 의학, 그다음에 복서라고 해서 점치는 책, 농사 짓는 법에 대한 책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자백가의 책을 전부 다 없애게 됐는데 그러면 법가를 제외한 유가, 도가, 묵가 이런 책들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나라가 통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망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때 사람들이 책은 없애도 책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나라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으면은 머릿속에 책으로 암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으면 지식이 없어졌을 텐데 진나라가 바로 망하게 되자 이런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암기하고 있던 내용을 구술하였고 이렇게 구술해서 만들어진 텍스트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갱유는 기원전 212년에 발생했습니다. 시황제는 원래 미신을 잘 믿고 자기가 불로장생, 즉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래서 방사들을 해외로 파견해서 신성과 불사약을 구하도록 했으나 이들은 전부 시황제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 후생, 노생이 시황제 행위에 불만을 품고 시황제를 비난하면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에 열받은 시황제가 방사들을 탄압했던 게 갱유입니다. 이때에 함양성에 있던 유생들 460명을 전부 다 생매장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생이라고 해서 유학자를 탄압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방사들, 즉 시황제를 상대로 사기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한 것인데 사실 분서라고 하는 거는 명백한 사상 탄압입니다만 갱유는 사기꾼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상 탄압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황제는 제나라 사람이었던 추연이 오덕종시설을 헌상하자 이 학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오덕과 관련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제는 오덕이 순환 반복한다는 순서를 고찰하여 주나라는 화덕을 얻었는데 진나라가 주나라를 대신했으니 주나라의 화덕이 이기지 못하는 수덕을 따라야 한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이제는 수덕의 시작이니 1년의 시작을 바꾸고 조정의 하례식도 모두 10월 초하루에 거행하였다. 의복, 깃발, 부절의 색은 모두 검은색을 숭상하였다. 수는 6을 기초로 하였으니 부절, 법관은 모두 6지로 규정하고 가마의 너비도 6자로 정했으며 6자를 일보라고 하고 수레 한 대를 6마리의 말이 끌게 했다. 황하를 덕수라고 계명하여 수덕의 시작을 나타냈다. 강이라고 어목하며 모든 일을 법에 의해서 결정하고 각박하고 인의, 은덕, 우호 따위가 없어야 오덕의 명수에 부합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법령을 엄하게 하여 법을 어긴 자는 오랫동안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1년의 시작을 1월이 아닌 10월로 바꾸고 그래서 새해의 시작이 1월 1일이 아닌 10월 1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흑색, 숫자는 6을 강조하고 진나라는 수덕을 따른다라고 하게 됩니다. 시황제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장성, 아방궁, 여산릉 등을 만들었는데 100여만 명을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여산릉 주변에서 발견이 된 백마용 갱만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산릉은 높이 100m, 둘레가 2km 정도 되는 능이라기보다도 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황제는 여러 지방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거를 순행이라고 합니다. 시황제는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중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황제나 왕이 지방을 돌아다니는 일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순행을 했던 목적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 육국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천하를 지배하는 황제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황제, 황제의 위엄을 그들에게 알림으로써 이들을 복속시키는 심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황제가 주로 순행했던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연나라와 제나라의 해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한 이유는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서 해안가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순행 중에 사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습니다. 두 가지 법과 사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제나라의 법과와 삼진의 법과입니다. 제나라의 법과는 주로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진의 법과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고 정부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군주 권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나라 법과를 대표하는 저서에는 관자와 안자가 있습니다. 관자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안자에 대해서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안자는 제나라의 대부였던 안영이 지었다라고 하는 책인데 실제로는 후세학자들이 지은 책이다라고 합니다. 안자에서는 큰 나라의 과역과 사치를 어떻게 막을까라는 점을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하게 하면서 사치스럽지 않도록 하며 풍성하면서 넘치도록 하지 않는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안자가 당시에 사치스럽고 맘대로 행동을 했던 제 경공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은 이런 주장이 좀 이해가 갑니다. 삼진법가 차상가들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신자, 신부래가 저술을 했다라고 하는 책이죠. 상군서, 한비자 등이 있습니다. 제나라 법가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관자는 중농, 절약, 재물, 상업을 강조했고 상업의 큰 이익은 국유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자는 주로 이 절검과 절약을 강조했고 안자의 대부분의 사상은 유가사상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삼진법가는 세 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술, 즉 술치를 강조하는 신불의 법치를 강조하는 이극과 상황, 세치를 강조하는 신도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술, 법, 세를 집대성한 한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술을 강조한 학파입니다. 술은 권모로서 신하를 통솔하고 충신과 간신을 나누며 상벌을 내리고 신하들을 두렵게 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파의 대표는 상왕과 같은 시대 사람인 한나라의 재상 신부래입니다. 그는 정나라의 신하였지만 한소후가 신부래를 기용하여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신부래는 안으로 정교를 닫고 밖으로는 제후에 대처했는데 모두 15년 동안이었습니다. 신부래는 신자 2편을 저술했으나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의 통치술은 한비자에 간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법을 중시하는 학파입니다. 법률을 제정해서 그것을 근본으로 삼고 엄한 형과 중한 상을 수단으로 삼아 철저하게 실행하도록 주장했습니다. 전국 초기 이극과 중기의 상황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극은 위 문우를 섬긴 일이 있었고 상황은 진 효공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위 나라와 진 나라가 강성한 국가가 돼서 국위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극은 이자 32편을 저술했으나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의 상군서 24편이 있지만 상황이 쓴 글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다음 세를 강조한 학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신도입니다. 세를 강조한 학자들은 특별히 군주에 있어서 권위를 중요시하고 군주는 마땅히 정부의 권위를 장악해야만 백성을 호령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조나라 사람 신도였습니다. 그는 맹자와 같은 시대 사람인데 11혼을 지은 적이 있으나 이 역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신자는 위서라고 합니다. 이 세 개 학파의 학설을 집대성한 인물이 바로 전국 말년의 한비입니다. 한비의 학설은 체를 체로 삼고 법과 수를 용으로 삼았으며 도가의 무의 사상을 흡수하여 법과 사상이 가장 완전한 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요약하면 제나라 법과는 주로 경제 문제를 강조했고 제나라의 부국강병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삼진의 법과는 위한조를 삼진이라고 하죠. 삼진의 법과는 위한조 세나라뿐만 아니라 진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의 부국강병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또 진승 오광의 난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1년에 나온 문제. 30점이면 100점이 크죠. 그가 무리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비를 만나 이미 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기한을 어기면 차명에 처해진다. 요행 차명을 피한다 해도 변경의 수자리에 동원되면 죽는 자가 10 가운데 6, 7에 이른다. 장사는 죽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죽는다면 명분에 따라 할 것이다.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있을 소냐. 무리들이 모두 말했다. 명령을 받들어 따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의 원망을 따라 공자 부소와 항연을 사칭하고 반란을 일으켜 대초라 칭하였다. 나 천보 14제 11월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거짓으로 밀조를 받들어 양국충을 토벌한다고 말하였다. 군대는 모두 15만이었는데 불려서 20만이라 선전하였으며 매일 60리를 진군해 갔다. 중략. 당시 갑작스레 반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주현에 보관되어 있던 갑옷과 병기는 노후되고 무디어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관병은 몽둥이를 들고 싸웠으나 도저히 맞설 수 없었다. 관리들은 성을 버리고 달아나거나 혹은 자살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반란군에 사로잡혔다. 자다시일 가와 나 반란의 특징을 서술하고 각각 중국 역사상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가 반란의 주도자에 대한 기술이 사기 한서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서술하시오.
두 번째 문제가 20점으로 배점이 크네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란이 가와 나가 어떤 사건인지를 아는 문제입니다. 이미 문제 앞에 진승오광의 난과 안사의 난이라고 해서 이미 붙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가에서 핵심적으로 이게 진승오광의 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있을 소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사만 배운 학생들은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있을 소냐라고 하는 말을 고려 중기 때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말의 원 출처는 만적이 아니라 바로 진승입니다. 진승이 한 말이죠. 진승은 당시에 북방으로 유역을 하게 됐는데 홍수가 나서 기한을 맞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정해진 기일까지 목적지에 가지 못하면 죽게 되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야 우리가 한번 세상을 뒤엎은 다음에 출세해보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왕후장상에 어째 씨가 있을 소냐라고 하는 단어와 공자 부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소라고 하는 사람이 시황제의 큰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현. 항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국시대의 초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초나라가 멸망할 때 끝까지 결사항전하다가 전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알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왕후장상의 씨, 어째 씨가 있을 소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국호를 대초라고 했는데 대초가 아니라 원사료에는 장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출제자의 오류인 것 같네요. 나는 안사의 난인데 이게 안사의 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첨보 14제. 첨보라고 하는 연호가 당현종의 연호다라고 하면은 천보년간에 일어난 큰 사건, 안사의 난, 혹은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 안록산의 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또 하나가 있는 거는 범양, 그 다음에 양국충이죠.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범양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이제 북경과 가까운 그런 지역에 있던 행정구역입니다. 혹은 북경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명칭이죠. 당시에 이 범양에는 범양절도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안록사는 범양절도사, 평로절도사, 하동절도사라고 하는 절도사 당시 8개 중에서 3개를 겸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치소였던 게 범양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면은 이게 안록산이 일으킨 난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국충. 이건 아마 개설서에도 나올 것입니다.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던 게 양국충과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양국충은 안록산이 현종의 총애를 얻게 되면서 3개의 절도사를 겸하게 되자 이 안록산이 혼자 전국에 있는 군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군사들을 장악을 하게 됐던 게 결국은 국가의 큰 위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록산을 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록산이 수세에 몰렸는데, 그래서 안록산은 이 수세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대를 직접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이 천보 14년이 중요한 해였던 게 양국충이 자기가 공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의 운남 지역에 있었던 남조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50여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당나라 군대가 대패해서 병력의 손실이 상당히 많았죠. 이 사실을 보고 중앙의 군대와 지방의 군대가 병력 손실이 많으니까는 반란을 일으켜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와 나 반란의 특징을 서술하고 중국 역사상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설명하시오. 가는 진승 오광의 난인데 진승 오광의 난은 지금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중국 최초의 대규모 농민 반란입니다. 농민들이 소작쟁이 수준이라든지 무거운 세금에 저항해서 아마도 이런 반란 같은 거를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시대라든지 그런데 이런 반란이 있었을 거지만 기록에 없고 최초로 이 진승 오광의 난이 기록에 남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승 오광을 비롯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나중에 이 반란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농민들이 참여했다라고 해서 중국 최초의 대규모 농민 반란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애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런 진승 5강의 난은 비록 진승이 처음에는 이 대택향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진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토를 확장하다가 결국 진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긴 합니다. 진압이 되긴 하지만 진승과 5강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옛 육국, 진나라에 망했던 육국에 있었던 각지의 백성들이 진나라의 폭정에 항의하면서 똑같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대부분 옛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부흥운동에 성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 세력 가운데 초나라가 항우와 유방을 중심으로 한 초나라 군대가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도화선이 됐다는 점을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나 반란의 특징은 알록산에 나는 정치적인 반란이 일어났던 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알록산과 양국충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정적 사이의 갈등과 암투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안록산의 난이 벌어진 다음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안록산의 난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록산의 난은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크게 나누게 되는 임진왜란과 거의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전 조선 전기는 그나마 모든 제도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완전히 망가진 시스템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가 경제, 정치, 사회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도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당나라 전기와 후기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당 전기의 중요한 제도였던 균전제, 그리고 이 균전제를 바탕으로 한 부병제, 조용조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돌아가는 토지제도, 수치제도, 군사제도가 각각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균전제는 대토지 소유, 일본 학자들은 장원제라고도 합니다만 대토지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 징수제도, 수치제도는 양색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부병제는 모병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바뀐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고 이 밖에 당나라의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가 파괴가 되고 이 안사의 난을 진압하는 데 동원이 됐던 절도사들이 각 지역에 주둔하게 되면서 절도사들이 사실상 독립된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당 후반기를 번진체제라고 불러서 중앙정부와 대립된 여러 번진들이 사실상 독립을 해서 할거하던 시대를 번진체제 혹은 번진할거라고 하는 시대가 당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고 이 밖에 이 안사의 난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전근대를 크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즉 중국의 전근대 시대는 안사의 난 이전과 안사의 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송변혁기라고 합니다. 당송변혁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경제와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당송변혁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의 중심지는 황하유역입니다. 황하유역에서 황하상류에 해당하는 장안, 지금의 성소성 서안이죠. 과 낙양, 하남선 낙양시인데 황하중류에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번갈아 가면서 통일왕조 혹은 중간에 이제 분열을 했던 여러 왕조들의 수도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장안과 낙양을 중심으로 한 황하유역 지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의 중심지가 돼요. 그런데 이 안사의 난 이후, 당송변혁기 이후에는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는 강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남이 아주 뜨거운 문제인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남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최선진 지역이 되고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면서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가 되죠. 그러나 여전히 수도는 북방 지역에 두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장안과 낙양이 더 이상 수도가 되지 못하고 운하로 연결이 돼서 강남에 있는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운하 연변에 있는 지역, 개봉과 북경이 수도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 안사이 난 이후에는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는 여전히 북방이지만 경제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는 남방이어서 중국이 두 개의 중심으로 분화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 안사이 난 이전까지는 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세습이 됐어요. 그걸 이제 시대에 따라서 호조, 문벌, 귀족 뭐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안사이 난 이후부터는 과거제, 즉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해야지 관리가 되고 중국에서는 관리가 곧 지배층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가문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세습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가문의 정치적,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에 따른 출세가 확고하게 됐던 게 바로 안사이 난 이후이고 이거는 과거 시험에 중국 사람들이 올인하게 되면서 군인 그리고 군사력을 약간 좀 등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안사이 난 이후에 등장했던 통일왕조, 송나라, 명나라 같은 중국인이셨던 이 한인 왕조 혹은 한족 왕조에서는 이전에 한나라나 당나라와 달리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었던 유목민이나 만주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한테 신나게 얻어 터지고 결국은 나라를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 반란의 주도자에 대한 기술이 사기 한서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서술하시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문제를 잘못 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답부터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의 차이는 좀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와 한서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승 5강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기에서는 이 진승에 대한 기록이 진섭세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세가라고 하는 거는 제후급, 춘추 전국시대의 여러 나라들의 역사에 기록한 것이 세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승이 그래도 제후급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한서에서는 이거를 열전에다 놓습니다. 열전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인물들의 전기를 기록 모아놓은 거를 열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기에서는 세가, 한서에서는 열전에다 집어넣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 이 차이는 뭐냐? 사기를 썼던 사마천은 진승이 진나라에 대항하는 최초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반란의 의의 특징인 것처럼 중국 최초의 대규모 농민 반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승이 처음에는 진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토를 확장을 했고 진나라를 정복할 뻔했습니다. 물론 실패를 하게 되지만 그래서 비록 실패는 하게 되지만 진승이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후급으로 인정을 한 거죠. 일반 보통 사람과 황제 사이에 있는 제후급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반면 한선을 편찬했던 반고 일족들은 그냥 진승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해가지고 진승의 격을 일반 사람들, 원 오브 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격화시켰던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승을 어떻게 평가하게 되느냐.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는 게 사기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고 한서에서는 단순히 진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켰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 역할을 격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역사서의 서술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전체 서술에서 사기에서는 제후급으로 인정하고 한서에서는 제후급에 해당하는 세가라고 하는 편명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기술했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중국의 사학사 중에서
중국의 역사서는 어떤 종류가 있냐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학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텐데 여기서 수업을 듣는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은 편년체, 기전체, 기사분말체, 강목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실 편년체와 기전체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죠. 편년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9일 어떤 일이 있었죠? 사전투표 첫날. 이날은 투표율이 12.14%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날 2020년 4월 11일 사전투표 둘째 날과 합쳐서 표율이 26.69%였다. 그리고 4월 11일 하루만 치면은 14.55%였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본 투표일에 투표를 하게 되면은 혹시 주변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했다. 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리 투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기가 대표적인 편년체죠. 그래서 일기라고 하는 거는 주로 날짜별로 쓰잖아요. 매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쓰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편년체가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중국에서는 사마천이 기전체를 만들게 되면서 편년체의 사서들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연대기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런 편년체로 기술한 역사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세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수도원에 있는 수도원은 카톨릭에서 주로 신부들 말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밭갈이를 하거나 포도주 같은 거를 만드는 이런 거를 하는 종교 단체 조직을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도원에서 자기 수도원 내부에서 있던 일,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있던 일, 국가에서 있던 일, 그런 일들을 종합해서 기록한 연대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어떤 그 수도원에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대인인, 지금의 덴마크 사람들이죠. 덴마크에 있던 바이킹들이 그 마을을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편년체의 대표적인 사서는 춘추입니다.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인데 아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최초의 편년체 사서라고 하죠. 공자는 당시 노나라에 남아있던 관문서를 편집을 해서 춘추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읽어보면은 재미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언제 전쟁이 발생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대부분 내용을 보면은 전쟁과 관련된 기사가 40%, 회맹 교섭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모임이나 조약 체결과 관련된 게 20%,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제사와 결혼, 주로 노나라 군주와 지배층들의 관원상제, 제사, 결혼 이런 것들이 많죠. 그다음에 흉년, 가뭄 같은 이런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춘추는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 간단한 내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은 일종의 주석서, 해석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공양전, 곡량전, 좌시전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정시전, 협시전이라고 하는데 대개 춘추 3전이라고 하면 공양전, 곡량전, 좌시전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아셔야 되는 거는 공양전과 좌시전입니다. 이 춘추 공양전은 청말에 강유위를 비롯한 무술변법이라고도 하죠. 그 결정적인 역할을 준 게 춘추 공양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춘추 공양전에 있는 내용을 재해석해서 당시에 청나라의 부국강병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춘추 좌전은 시험 문제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재미있습니다. 뭐 남녀 상렬지사부터 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정근대 시대의 권모술수와 정치적인 술수를 알고 싶으면 춘추 좌전을 읽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춘추좌전 번역본을 열심히 읽었는데 결론은 읽어도 권모술수에 대한 거를 배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치도 잘 못하는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무식한 저와는 달리 춘추좌전을 열심히 배워서 권모술수의 대가가 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바로 명성왕후 혹은 명성황후 또는 민비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고종의 왕후입니다. 우리나라를 망쳤다라고 하는 평가와 나는 조선의 국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엇갈린 평가가 있죠. 이 민씨는 이 춘추자전을 열심히 배워서 권모술수에 능하게 되고 뒤에서 고종을 배후 조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망쳐놓은 인물이죠. 그 다음에 한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후한 시절에 순열이 기전체 사서였던 한서를 편년체로 풀어서 쓴 책이죠. 한기, 그 다음에 후한기도 있습니다.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게 춘추보다도 오히려 더 유명한 책이고 이 자치통감은 지금 우리나라에 완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호삼성주가 없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주위어량 22년부터 5대 말까지 12대 1362년의 역사를 294권으로 정리한 사서입니다. 사마광은 당시 왕한석의 신법을 반대했던 보수적인 학자 정치가였는데 19년 동안 정사와 여러 책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만든 사서입니다. 이 자치통감은 사마광이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 3명, 한대사 전문가였던 유반, 삼국시대와 남북조시대 전문가였던 유서, 당나라 역사 전문가였던 범조우 이 세 사람이 도와서 만든 책입니다. 자치통감의 가치를 모르는 우리나라 일부 중국학자들과 한국학자들은 뭐 그냥 여러 사서 중에 한 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자치통감은 기존에 있었던 중국 정사를 편연체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존하지 않은 여러 가지 역사 자료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료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 자치통감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자치통감을 읽어보고 정사 사료와 비교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점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여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적죠. 뭐 지금 있는 남아있는 부여에 대한 기록들이 중국에 있는 정사에 있는 기록들을 그 베낀 수준 혹은 삼국유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건국시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부여는 4세기 초에 선비 모용부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절단이 납니다. 이때 모용회와 모용황이 부여를 공격을 해서 부여 사람들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자치통감을 보게 되면 이 부여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 부여 사람들이 전진이 모용부가 세웠던 전연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을 할 때 수도였던 업성의 문을 열어줘서 전진의 군사가 전연을 멸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여러 부여의 왕족들이 나중에 16국 시대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은 이제 원래 만주로 도망을 가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후연에 고관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기록은 중국 정사였던 진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치통감에서 나오는 기록인데 그래서 사마광과 사마광의 조수 가운데 유서가 이런 기록들을 아마 당시 북송의 황실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중국인 입장에서 쓰니까 굳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런 부여인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여 왕족들이 이 시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하는 기록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이건 좀 민감한 문제니까는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치통감도 내용이 방대한데 자치통감을 읽다 보면은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명, 사람 이름, 지명, 관직명 이런 것들이죠. 사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볼 수 있도록 일종의 참고서
역할을 했던 게 호삼성이 달았던 자치통감주입니다. 원문에 조그맣게 글씨를 써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디서 태어났고 자는 뭐고 어떤 활동을 했다. 이 지명은 총나라 때 기준이긴 하지만은 어떤 부, 어떤 현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그 호삼성의 주만 제대로 읽어보고 다시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하기는 상당히 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자치통감에는 이 호삼성의 주, 호주라고도 하는데 이 주 내용을 대부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많죠. 그 다음에 기전체 사서는 중국의 사마천이 만든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편연체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쓰는 방식인데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기전체라고 하는 거는 사마천이 만든 진짜 역사의 천재이죠. 기전체라고 하는 건 기와 전으로 서술한다라고 해서 기전체인데 기는 본기, 즉 황제의 기록을 다루는 본기이고 전은 황제를 제외한 일반 사람들의 일을 다룬 전기, 즉 열전입니다. 그래서 본기와 열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전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지나 표처럼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의 기록을 다룬 본기, 각종 제도를 다룬 지, 원래는 사기에서는 서라고 했는데 한서부터 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인물을 다루는 열전, 그리고 표, 한 3가지, 4가지로 구성이 된 게 기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마천의 사기가 이런 기전체 최초의 사서인데 반고가 만들어 놓은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정착이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처럼 본기, 표, 서, 지, 세가, 열전, 제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한서에 있는 것을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라고 하는 거는 사기의 서라고 하는 건 평준서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서에서는 지라고 명칭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서와 지는 동일한 것이고 세가라고 하는 거는 춘추전국 시대에 제후국들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 만든 편명이었는데 한서부터는 통일 왕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도 제후왕국이 있습니다만 다 열전으로 격화를 시키고 세가 자체를 없애게 돼요. 진서에는 제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제기는 뭐냐? 진서는 서진과 동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왜 굳이 서진, 동진 다 같은 진나라인데 서진과 동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서진은 통일왕조였습니다. 반면 동진은 장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방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였고 북방에는 16국이라고 해서 5호, 즉 선비, 흉노, 갈, 강, 저라고 하는 5개. 사실은 여기다가 중국인도 있고 정령 등 다양한 그런 종족이 세운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이민족들이 세웠던 국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서에서는 남방으로 쫓겨났던 동진을 정통왕조로 보고 북방에 있는 여러 이민족이 세웠던 나라를 일종의 제국처럼 서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16국 북방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역사를 제기라고 하는 편명에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서에서는 16국 시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기라고 하는 편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제기라고 하는 편명은 이제 다시 등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 제기의 16국 모두가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한족이 세웠던 나라 전량과 서량 하필이면 량자가 들어가는 나라네요. 한족 즉 중국인이 세웠던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북연을 제외한 전량과 서량의 역사는 열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연의 역사는 제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전체 사서는 정리를 하게 되면은 본기, 지, 열전 이 주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덧붙이면 본기가 황제 기록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황제 개인의 사생활을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 어떤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있던 내용을 편년체식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황제의 개인적인 기록은 황제가 죽었다라고 하고 그 사이에 이 황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술을 해요. 근데 황제 개인에 대한 기록은 적은 편이고 대부분은 그 황제 시대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기록한 게 본기입니다. 그래서 기전체 사서는 편년체 사서의 특징을 이용함과 동시에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서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역사 서술 방식이 됩니다. 사마천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에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배송지주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사기는 최초의 기전체 사서라고 하고 원래 이름은 태사공서였죠. 나중에 위진시대 이후에 사기라고 불리게 되는데 사기라고 하는 뜻이 원래 역사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말 자체가 영어로 치면 더 히스토리 정도 되겠죠? 역사. 그래서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으로 되어 있었다 설명을 했습니다. 한서는 사기에 있는 내용을 기술했는데 사기는 사마천이 중국의 역사의 시초부터 시작을 해서 전한 무제시대 때까지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한서는 통사가 아닌 한나라의 역사, 즉 전한의 역사만 기록했습니다. 이런 왕조, 한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걸 단대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서는 중국 최초로 한 개의 왕조의 역사만 기록하는 단대사의 최초 사서라고 합니다. 후한서는 남조 시대 때 범협이 편찬했습니다. 이 후한서는 사실 본기와 열전은 존재하긴 합니다만 주가 원래 없었습니다. 나중에 서진 시대 때 활동했던 사마표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지 8개 지를 양나라 시대 때 유소가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한서는 사실 범협과 사마표의 공동 저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후한서는 본기와 열전뿐만 아니라 사마표가 썼던 지를 합쳤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범협과 사마표의 공동 저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범협의 저서라고 합니다. 삼국지는 서진시대 때 진수가 쓴 역사서인데 여기에는 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로 상당히 좀 질이 안 좋은 거고 저도 작년에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역사서가 사실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삼국지는 거의 빵점에 가깝습니다. 역사 기록이 의도적으로 왜곡이 된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근대 시대 때 중국의 역사는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명처럼 정치에 도움이 되는 참고서입니다. 정치에 도움이 되는 참고서라고 하는 점과 아울러서 당시에 있는 황제나 여러 세력가들의 아부하는 책이기도 하죠. 이 삼국시대부터는 각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선양이라고 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평화적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될 때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호칭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자기가 역사서를 쓰고 있는 왕조를 세웠던 창업군주의 단점을 가린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복합적인 것들을 서술하는 이런 방식의 모범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당시에는 진수의 삼국지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됐던 책이었지만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어용학자가 쓴 사실이 많이 틀린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 기록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락을 하거나 180도 왜곡을 한 그런 기록들이 많기 때문에 후세 배송지는 다른 방식으로 줄을 달게 됩니다. 사기, 한서, 후한서 이런 책들에 있는 주는 대부분 자치통감의 호삼성 주처럼 인명, 지명, 제도 이런 것들을 서술했던 데 비해서 배송지는 아예 삼국지에서 말하지 않았던 사료들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송지주를 보면은 본문을 읽어도 아무리 해석이 안 됐던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지 원문은 개판입니다만 이 배송지주 때문에 이 사료적 가치가
더 많이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설 삼국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된 황석영 작가가 쓴 삼국지가 중국의 모종강 판본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적벽대전이 10권 중에서 2권인가 3권 정도 분량이 돼요. 그런데 삼국지 원문을 보게 되면 적벽대전에 대한 기록은 단편합니다. 적벽에서 싸웠다, 오림에서 싸웠다,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적벽, 사실 적벽이 아니라 오림이긴 한데, 오나라 군대가 어떻게 화공으로 조조의 군대를 격파했나라고 하는 기록은 삼국지 원문에 없습니다. 배송지주에 있어요. 이 배송지주에 있는 기록도 딸딸딸 털어서 글자 크기 10으로 하게 되면 A4지 한 장 정도? 2장? 그 정도 분량이 될 정도로 적벽대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게, 삼국지를 썼던 나관중을 비롯한 여러 삼국지의 공동 저자들이 이 A4지 한두 장 정도 되는 분량의 기록을 가지고 전체의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적벽대전 전후에 있는 기록을 창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진수는 아주 나쁜 놈인데, 왜 적벽대전에 대한 기록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는 삼국지, 위나라를 세웠던 조조의 단점을 가려주기 위해서 아마도 조조가 진 전쟁은 간단하게 기록을 하거나 아예 기록을 하지 않게 되는데, 적벽대전도 서술 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기사본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본말체는 대표적인 책이 통감 기사본말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편년체의 가장 큰 단점이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다 보니까는 여러 개의 사건들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알고 싶을 때는 진짜 복잡하죠. 앞에부터 다시 봐가지고 해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신문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도배가 됐습니다만, 코로나에 대한 신문 기사들이 있고,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윤석열 장모와 아내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내용들 다 묻혀지고 있지만, 언론 기사에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검사장이 지금 정권을 흠집내기 위해 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신라젠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한테서 뭐 돈을 받았다, 그런 기사를 없어도 지어내라라고 채널 A라고 하는 쓰레기 종편 기자가 신라젠 임원을 협박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이런 기사들이 시간의 순서대로 계속 배열이 되면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이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사본말체는 그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 시간의 순서대로 무안에서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 우리나라에선 신천지기 때문에 언제 대규모 폭발했고, 이런 식의 내용들을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총선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서로 A당이 공천을 어떻게 했고, B당이 어떻게 공천을 했고, B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언을 해가지고 뭐 세월호를 비롯해서 이런 망언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사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장모와 처의 사기 사건, 채널 A의 공작, 이런 것들도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거는 주제에 따라서 주제를 먼저 나누고 그 주제를 시간의 순서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미건조한 사건사를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내용을 서술할 수 있죠. 남송의 원추는 이 기사본말체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 베끼는 것도 창작이 될 수 있다. 강목체는 통강 강목이 대표적인 건데, 강은 시간의 순서에 근거해서 써나가는 사실의 대강이라고 합니다. 춘추의 경과 같다라고 하고, 이게 제목 역할도 하면서 사진이나 인물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목은 강의 구체적인 서술이라고 하게 되는데, 좌전의 전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거 말은 되게 어렵죠. 이거를 주시의 통감 강목이 자치 통감 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대표적인데, 뭐 춘추필법을 강조하게 되고 정통관념을 강조합니다. 저도 이 책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못해서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통관념을 강조했다. 그래서 삼국지를 보게 되면 조조, 유비, 송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유비가 정통성이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조조는 간신으로 취급이 되고 있죠. 이러한 시각이 바로 통강강목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주희는 조조와 유비 가운데서 원래는 힘의 논리에 따르면은 조조가 후한 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조조의 아들이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위나라의 뒤를 이었던 서진이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조조가 정통이 돼야 되는데 주희는 조조가 아닌 유비를 정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희가 창시했다라고 하는 성리학이 남송 시대를 거쳐서 명청 시대가 되면은 거의 중국의 정통 이데올로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정통 이데올로기에 부합을 해서 삼국지에 있는 내용을 유비 중심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소설 삼국지이고 소설 삼국지에서는 조조를 간신이자 악당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유비는 한실 즉 후한의 재건을 위해서 활동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정사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유비는 사실 그냥 황제가 되려고 했던 조조나 별 다름없는 인물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유비 관우 장비의 장점만 주로 부각을 시켜서 쓴 게 이 통강강목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소설 삼국지입니다.